이 영상에서는 존 카치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의 공저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서 교감의 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교감은 우리의 행동과 타인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헨리 멜빌의 교감의 실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19세기 영국 국교회 목사 헨리 멜빌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다. 1000개의 가닥이 우리를 우리 동료 인간과 연결해준다. 교감의 실인 이 가닥들을 따라 우리의 행동이 원인으로 전달되었다가 다시 결과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실과 가닥으로 든 비유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위로운 삶을 사느냐를 좌우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교감의 실은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신앙체계에서 이 실은 사회적 유대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샤머니즘과 부두교와 같은 믿음 시스템은 생리적 효과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의 힘을 믿는 사람, 부두교의 마법을 신봉하는 사람, 또는 중국의 점성학은 사람의 운명이 사주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서양인들은 미신으로 일축하겠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믿음이 생리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사주가 좋지 않고 병에 걸린 중국계 미국인들은 나이와 건강 상태를 비롯해 생활 방식이 비슷한 백인들보다 일찍 사망할 확률이 높았는데 자신의 사주가 나쁘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으면 믿을수록 수명은 더 짧았습니다. 따라서 교감의 실이라는 개념 또는 우리의 행동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다시 결과로 되돌아온다 라는 믿음을 전적으로 요술로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 측면에서의 원거리 영향력과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물리학적 원리 중 자력과 인력은 원거리에서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관계 또한 물리적 힘처럼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루 3끼 식사를 합니다. 시계나 문화에 의해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또는 잠자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도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화학작용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은 사회적 관습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방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간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모방은 다른 사람과 행동을 맞추고 돌보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교감의 실, 그리고 멀리서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도 강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형태의 모방 심리를 유지합니다. 이에 모방은 가장 성실한 아첨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모방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모방한 상대방을 좋게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과 육체의 발전이 긴밀하게 통합되고 인간 체험의 핵심인 자아와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 과정은 자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직렬적인 발달이 우리 뇌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발달을 계속 이끄는 모방 댄스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교감의 실을 자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방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주 의식하지 않고 모방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팔짱을 끼면 나머지 사람도 팔짱을 낄 확률이 높습니다. 말투나 웃음 또는 하품도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전혀 낯설고 앞으로도 만나거나 교류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도 모방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행동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생리적 시스템과 집단의식, 그리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의 생리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당근은 사회적 유대감에서 느끼는 친밀함을 나타내며 채찍은 고립감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집단의식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사회 참여 욕구, 그리고 사회적 소외의 잠재의식적 두려움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풀 뜯는 물소떼를 암사자 8마리가 조용히 서로 행동을 조율하며 포위하는 장면에서 사자들 사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소통은 없었지만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당근은 사회적 행동의 경우 유대감에서 느끼는 친밀함을 말하며 채찍은 외로움으로 알려진 사회적 고립감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내재하며 우리 DNA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단계에서 이런 생리적인 자극은 환경에 의해서도 조절됩니다. 유기체의 형성은 RNA와 DNA의 발전, 세포막의 경계 설정, 그리고 진화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자신과 타인, 소외와 유대라는 유기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밀고 당기기는 유기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50억 년 전 생명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 유기체라고 부를 만한 존재는 몇 개의 분자가 뭉쳐 현재 우리가 말하는 리보엑산 RNA를 형성한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보 저장 및 생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초보적인 유기체였습니다. 이 초보적인 유기체를 생명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보를 저장하고 생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정교한 형태의 화합물인 옥시리보엑산 DNA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DNA는 단백질에게 세포막을 형성하도록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 세포막이 자아와 비자아 사이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세포막은 DNA의 지시로 형성되어 자아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내부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기조절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진화는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생명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해왔습니다. 그때부터 다양화와 짜맞추기, 경쟁, 선택 등 진화의 무작위적 과정을 통해 외부의 변하는 조건에 맞추어 자아 내부의 조건을 적응시킬 능력을 갖춘 유기체의 생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테리아와 식물의 협력은 유기체가 어떻게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마토 뿌리에는 4종류의 박테리아가 사는데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질소를 고정시키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며 경쟁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들 사이에는 사회계약도 조절과 협력을 가능케 해주는 지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유기체들은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을 통해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균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체 간의 화학적 의사소통은 생명체의 생존과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신호 분자를 통한 반응 방식이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형성합니다. 사회가 점점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해 서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방식도 더욱더 정교해졌습니다. 이런 차원의 의사소통은 살모넬라 박테리아가 숙주를 공격하기 전에 정족수 인식이라는 생물 상호 간 정보 전달 체계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모넬라 박테리아는 공격을 하지 않고 자가유도 물질이라는 작은 신호 분자를 분비합니다. 이 자가유도 물질은 숙주를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숙주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박테리아 개체 수가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회적 생명체에서는 집단 행동의 열쇠가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적 전달 물질이었습니다. 이들 종은 대기 중이나 냄새길에서 이러한 미량의 화학물질을 탐지하는 화학 수용체 세포를 갖고 있으며 페로몬에 의한 행동의 제어 능력은 개미뚝이나 흰개미집 같은 미로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런던이나 도쿄, 그리고 멕시코시티 같은 복잡한 대도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화학물질을 감지하려면 유기체는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을 하거나 발리에 휴가를 가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학적 시스템에서는 그런 엄격함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각 개체가 똑같이 규칙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생물의 행동에 대한 조건적 접근성을 만들게 됩니다. 신경 시스템의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에서 신경학적 기반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던 고등동물은 사회적 교류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지면서 유전자에 프로그램 되어 있거나 부모의 행동에 의해 각인된 상투적인 반응에 의존하는 상황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척추동물의 경우 각 개체를 이어주는 교감이실 중 하나로 페로몬에 계속 의존했지만 자연 선택은 그와 다른 의사 전달 수단을 활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바로 신경 시스템입니다. 그에 따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감각기관은 지각과 반응 시스템과 같은 훨씬 세부적인 정보를 받아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등동물의 뇌간을 형성하고 심포유륜에 제일 나중에는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체계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뇌부의 전전두엽이 발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성적 뇌라고도 불리는 중뇌가 있습니다. 중뇌는 사랑과 후회 같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에서 필요하면 뇌간과 상호 조율합니다. 아울러 피질의 가장 발달한 부분으로 정교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두엽과도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상치되는 목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은 자신의 몸 안에 지워지지 않는 저급한 기원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으며,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은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신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해야만 우리는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우울함 등 멀리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우리 몸에 중요한 생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유대감은 인간의 운영체제 그 자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